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준동사를 배울 거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하고 또 앞으로 배울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좀 제일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가닥이 잡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좀 복습한다 이런 계획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 준동사라고 하면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또는 이제 분사, 구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제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일단 부정사부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고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지금 하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 보세요. 예전에 그 맨 처음에 우리 그 기초 부분 정리를 할 때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동사 원형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면 이렇게 두 단어가 돼서 이걸 이제 부정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명칭은 점점 익숙해질 거니까 일단은 요 형태만 놓고 보세요. 그러면 부정사와 요 ing는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질 거니까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이해하세요. 요것들이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 때문에 뒤에 이제 쭉 붙어 나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까지인가 끝이 나게 되면 여기 투부정사의 투부터 그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끝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앞에 여기 to와 요 ing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또 ing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모습과 요 모습이 이제 형태는 다른데 이제부터 설명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부정사와 ing가 바로 이 모습으로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똑같아요.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할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그 핵심 기초에서 맨 처음에 팔품사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설명해 줬던 이유가 제일 기초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설명해 줬던 건데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부정사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역할이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또 ing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태가 똑같은데 역할이 세 가지면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이 ing인데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별을 어떻게 하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걸 구별을 못하면 이 부정사나 ing가 들어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같은 형태인데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계속 활용해야 될 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 팔품사의 제일 기본적인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부정사와 ing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구별하는 방법 바로 요 부정사나 ing가 문장으로 들어가 있을 때 분석을 해봤더니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로 쓰였으면 그러면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기억나는지도 생각해보고. 자, 또 부정사나 ing가 문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쓰였으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은 반드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해석해버리면 이제 문장이 해석이 잘못돼 버리니까 독해 문제도 틀릴 수밖에 없고 다른 문제들도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지는데 형태는 같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걸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을 제일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사가 됐건 ing가 됐건 이렇게 쓰였냐 이렇게 쓰였냐를 따져서 이렇게 쓰였으면 명사로 쓰인 거니까 해석을 명사처럼 해석해 주면 되고,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였으면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면 되고, 첫 번째 것 따져보고 두 번째 것 따져봤더니 다 해당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사일 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로만 쓰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부사는 생략을 해버려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바로 이게 부사의 특징인데, 요 1번은 이 명사와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명사는 문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문장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사의 특징 1번은 명사와의 구별하는 방법. 다음 부사의 특징 두 번째, 부사는 수식어지만 명사는 수식 못해요. 명사는 수식 못해요. 이게 바로 형용사와 구별하는 방법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거 수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사의 특징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 줬었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가지만 적용하면 돼요. 바로 이런 상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부사구나. 그러면 이제 부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초편에서도 잠깐 배우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거거든요. 그 종속 접속사라는 거 있죠.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부터 어디 끝까지가 이제 종속절이 될 거고, 또 이 주어 동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또 기억나나 보세요. 종속 접속사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니까 종속 접속사 뒤에도 문장이 올 거고 종속 접속사 앞쪽에도 이렇게 이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종속 접속사를 썼는데 바로 이 종속 접속사부터 이제 끝까지가 바로 종속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또 복문이라고 불렀었어요. 복문. 자, 이때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이 종속절의 뒤에 이 동사 뒤에 이제 어디 끝이 나는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종속절의 이 끝부분과 부정사가 끝나는 부분 또는 요 ing가 요 끝나는 부분, 아까 동사의 성질 때문에 여기 뭔가가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부분의 모습이 이것과 똑같아요. 종속절에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ing가 쭉 나가서 어디선가 끝나고 부정사가 또 어디선가 이렇게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 모습, 이 모습, 이 모습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죠. to로 시작하고 ing로 시작했으니까 그 끝을 찾는 요령은 바로 종속절의 끝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만큼 중요한 걸 배웠던 거예요. 이 종속절은 종류가 세 가지요. 종속절은 종류가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죠. 그러면 종속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몇몇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금방 구별해낼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몇몇 단어들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모습이 똑같아요. 접속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몇몇 표현은 어떤 건 명사, 어떤 건 형용사, 어떤 건 부사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은 형태지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다시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구별을 해야죠. 그때 다시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주 깊게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인 걸 잘 보세요. 부정사와 ing도 역할이 셋 중에 하나죠. 종속절도 역할이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랬던 종속절을 바로 이렇게 준동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ing를 쓰고 어쩔 때는 투부정사를 쓰고 그것만 구분해내면 결론적으로는 종속절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또 이걸 이렇게 종속절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제 제대로 된다면 영어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장을 보는 게 점점 더 정확해져요. 그리고 해석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연습해가면서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다면 명사로 쓰인 거죠. 이걸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쓰였다면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부사적 용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정사부터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에서 먼저 쭉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진도로 요 ing가 이렇게 역할하는 걸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조금 헷갈리더라도 명칭을 잠깐 정리를 해보세요.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을 때 방금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런데 이 ing요. 만약에 이 ing가 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쓰여서 명사로 쓰였으면 그때 ing를 이렇게 불러요. 동명사. 이건 뭐 금방 이렇게 힌트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걸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 역할을 하게끔 ing를 붙여준 걸 동명사라고 한다고요. 자, 또 하나. 만약에 ing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이 ing를 이렇게 불러요. 현재 분사. 다음 마지막 이 ing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때 이 ing 이 부분을 이렇게 불러요. 분사 구문. 이렇게. 자,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배울 건데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곧 동명사와 아주 비슷해요. 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현재 분사와 아주 비슷하고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할 테니까. 마지막 ing 다시 부정사가 만약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게 분사구문과 또 아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알 듯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처음엔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쭉 돼가면서 가닥이 하나씩 잡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정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독해도 빨라지고 해석도 정확해지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딱딱 맞춰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최소한 해석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구별하는 연습을 하면서 해석 연습을 같이 겸하면서 하세요. 자,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익숙해질 테니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더라도 일단 빠르게 진도를 한번 쫙 나가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차분하게 외울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거 해보고 약간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체크해 놓고 또 넘어가고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먼저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 그걸 명사적 용법. 그러면 방금 말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사의 역할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부정사는 형태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이제 동사의 성질 때문에 뒤에 쭉 뭐가 이어지면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문장에서 이 5개 중에 하나로 쓰였다면 그러면 명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동사는 원래 해석이 뭐뭐다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쓰였으면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뭐뭐다라고 끝나는 해석을 명사처럼 바꿔요. 자,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요.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요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뜻이에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근데 만약에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다. 그러면 하기, 하는 것 뒤에다가 느는 이 가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 해석할 때 을을 붙여주는 거죠. 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을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어나 동격이나 전사의 목적어는 이제 그때그때 처리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거.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 명사는 이렇게 5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명사의 역할 5개 중에 요 마지막 거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쓸 수 없어요. 근데 금방 외워져요. 다시 한번.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명사 역할 중에 하나인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역할이 딱 5개 중에 하나 빼고 딱 4가지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이제 요게 동사 원형이요. 투부정사가 이제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동사 이하에 쭉 내용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요. 목적어 자리에. 그러면 이게 이제 명사적 용법이겠죠 또. 근데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뒤에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왔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성질 때문에 딱 2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이든 목적어 자리에 쓰이든 뭔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길어질 거 아니에요. 요때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길어질 경우에 이제 명사적 용법인 건 당연한 거고, 이럴 경우에 그냥 써도 맞지만 주어가 길 때 바로 이거 가주어, 가짜 주어라는 가주어 is로 대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어였던 여기 투부정사는 문장의 맨 뒤로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바로 가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주어, 가짜 주어. 자, 또 하나,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목적어가 길다 하더라도 그걸로 문장이 딱 끝나버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형식 문장일 경우에 마지막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목적어가 부정사로 시작해서 길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여기를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끊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요.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 그러면 이제 문장 해석이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형식 문장에 한해서만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보가 꼭 있는 오형식 문장에 한해서만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오면 아까 이것처럼 부정사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 가목적어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는 이렇게 뒤로 돌려주는 거예요. 오형식에서는 이 목적격보가 있을 때 가목적어를 반드시 써주는 게 원칙이고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부정사를 써버리면 우리가 여기를 끊기가 힘드니까,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긴 오형식 문장에서는 가목적어를 반드시 쓰는 게 원칙이고, 이제 여기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나와서 길 경우는 반드시 가주어를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주어 자리에 부정사를 써놔도 되고, 가주어를 써서 진주어를 이렇게 뒤로 돌려도 되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예요. 이게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 찾는 연습 자꾸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았으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연습.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교재 91페이지에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예문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요. 예문 바로 위에 보면 3번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하세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명사적용법으로 쓰인 경우에 설명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났고, 자, 다음. 이제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두 번째. 이게 이제 형용사적용법이라고 그랬죠?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하기를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보어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자, 먼저 부정사가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 그때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 때문에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쓰여요. 일단 문장이 쭉 나오다가 명사가 나와.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 근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고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은 아닌데, 일단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해요. 형용사적 용법 중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바로 해석을 이렇게 해. 다시 들어봐요. 명사적 용법일 때는 부정사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일 경우에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했다, 그때 해석은 이렇게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사 수식할 때는 위치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렇게 수식을 했다면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라고. 뭐뭐 할, 뭐뭐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 집 이런 식으로요. 또는 앉을 의자, 쓸 연필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만약에 부정사가 보어로 쓰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좀 전에 부정사가 명사적용법일 때도 보어라고 있었죠. 그런데 형용사적용법일 때도 보어라고 나왔죠. 그러면 명사로 쓰인 보어인지 형용사로 쓴 보어인지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보어로 쓰였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보어다. 그러면 해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더니 말이 돼. 그러면 명사로 쓰인 보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형용사적용법의 보호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정사가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여서 보호로 쓰이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잠깐 보세요. his job is 이 비동사 나왔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럼 이제 뒤에는 주격보호가 오겠구나.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때 to sell cars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보어지만 명사적용법일 때는 뜻을 제대로 배웠고요. 형용사적용법일 때는 지금 뜻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걸 먼저 적용을 해봐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보어는 맞는데 명사로 쓰인 보어인지 형용사로 쓰인 보어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아는 건 명사밖에 없으니까 명사처럼 해석을 해봐. 그의 일은, 그의 직업은 차를 파는 것이다. 그의 직업은 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말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명사적용법이에요. 차를 판매하는 것 이렇게. 그리고 주격보호가 명사일 때는 주어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요. 차를 판매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버려도 말이 되잖아요. 그의 직업은 차를 판매하는 것. 차를 판매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직업. 이렇게. 그러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주격보호로 쓰였을 경우에 명사적용법일 때는 지금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했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세요. 윗문장과 단어의 구조나 단어의 쓰임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여기 비동사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고 sell, car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위랑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단어 같은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자, 요 아래 문장 이것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명사적용법으로 일단 해석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해석이요. 그는 그의 차를 파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방금처럼 해석했더니 내용이 좀 어색하죠. 다시 그는 그의 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에 이 주어랑 여기 투부정사가 명사적용법일 때는 뜻이 완전히 일치했었는데 여기는 주어 자리에는 사람인데요. 비동사 뒷자리에 차를 판매하는 것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차를 파는 게 누구냐면 그 남자가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요 내용이 주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는 할 수 있다고. 바로 여기 투부정사 있죠? 명사처럼 해석했더니 말이 안 됐죠? 이게 바로 형용사적용법이에요. 바로 이거 형용사 보호로 쓰인 경우에 이게.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명사적용법이 아닌 형용사적용법일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해석을 바로 이렇게 해요. 부정사가 형용사적용법의 보호로 쓰였을 때 요 해석할 때 이걸 바로 비투용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to, 비동사 다음에 to라고 나왔지만 명사적용법일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해석이 끝난 거고요. 명사적용법이 아닌 형용사적용법일 경우에 요걸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뜻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외워놓고 그때 이제 어떤 뜻인지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명사적용법이랑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투용법은 뜻이 5개이기 때문에 요 5개를 외워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만 좀 해 나가면 이게
한 번 복습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점점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연습들 하세요.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로 쓰인 걸 비투용법이라고 하고 뜻은 5가지.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렇게 뜻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외우기 쉽게. 예정,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책에 다 있어요. 의도, 뭐뭐 할 의도이다. 운명, 뭐뭐 할 운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의 앞과 이 문장의 뒤가 없이 그냥 딱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해석해봐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 5가지가 다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비투용법은 5개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개가 다 가능하지만 그냥 한 2개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이 문장 해석. 그러니까 5개 중에 그러면 뜻을 어떻게 고르냐? 문맥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고르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앞문장과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문맥상 따지면 요 5개가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요 5개를 암기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자, 먼저 예정으로 해석할 테니까 이해되나 보세요. 그는 차를 팔 예정이다. 말 되죠? 의무로 해석하면 그는 차를 팔아야 한다. 하나만 더 가능으로 해석해보면 그는 차를 팔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무라고 해봐요. 그는 차를 팔아야만 한다.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의 대표적인 조동사가 must나 should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때 is to를 must나 should로 이렇게 바꿔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He should sell his car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까지 끝났어요. 형용사적용법일 때는 이렇게 2개를 구분을 해야 돼요. 비투용법 뜻은 5개.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뜻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되죠. 부사적용법을 배우면 되는데 교재를 보면 92페이지. 거기에 이제 형용사적용법의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문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하고 예문 속에 비투용법이라고 또 5가지가 나오니까 먼저 해석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5가지 용법 암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 용법이 곧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정사의 마지막 용법, 부사적 용법 그 부분을 정리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